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30일 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전 세계는 중동발 전운이 가져온 경제적 충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복잡한 수싸움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박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동맹의 균열과 새로운 생존로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임계점에 다다르면서 전통적인 우방국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유가와 환율이 시장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1914년 1차 세계대전 직전의 긴장감과 1970년대 오일 쇼크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재현되는 듯한 형국인데요.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한국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3월 평균 환율이 1,490원에 육박하며 외환위기 이후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1,490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죠.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험 회피 심리가 달러를 강하게 밀어올리고 있고,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른 점은 우리 정부의 대응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디지털 토대 강화라는 장기적 안보 전략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디지털 전략, 특히 AI와 6G 상용화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군요. 2030년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선포하며 네트워크 고도화와 보안 역량 박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마치 과거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혈맥이 되었듯 6G와 고품질 데이터 생태계가 미래 한국의 생존줄이 될 것이라는 통찰이 깔려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분주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G7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논의했죠. 네, 우리 정부가 UN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가한 사항인데, 이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도덕적 리더십을 세우겠다는 포석입니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인권과 정의라는 키워드를 통해 정부의 정체성을 선명히 하려는 모습입니다. 미국 상황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예산 갈등으로 국토안보부 업무가 정지되면서 공항 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역대 최장기 부분 업무 정지, 즉 셧다운 사태입니다. TSA 요원들이 무급 노동을 견디지 못해 사직하거나 결근하면서 공항이 마비될 지경이죠. 더 큰 문제는 거리의 민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월권과 이란 전쟁 지속에 반대하는 노킹스 시위가 미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왕은 없다, 즉 대통령의 독단적인 통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중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은 겁니다. 이런 내부 혼란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 해병대를 추가 배치하며 지상전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트럼프식 강공책입니다.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서겠다고 제안했지만 백안과는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높여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탓에 2026년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역 적자는 줄었을지 몰라도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드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흐름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소프트뱅크가 오펀AI에 거액의 자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400억 달러 규모의 브릿지 파이낸싱입니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확실한 기술 패권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죠. AI 인프라와 방위 기술, 로봇공학 등은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문화예술계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창작의 자유가 위협받는다는 비판이 빌리 포터 같은 예술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지만, 기술과 군사 분야에는 자본이 기형적으로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중동의 핵심,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 당국이 미국의 제안을 비합리적이라며 단칼에 거절했군요.
이스마일 바가에이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 타협의 여지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1979년 혁명 이후 미국이 벌여온 무자비한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거 지역 공격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의 거처를 공격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는 단순한 엄포를 넘어선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실제로 테헤란과 이스파한 등 주요 도시에서 정체불명의 폭발음이 보고되며 긴장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문화유산까지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사라프 과학부 장관은 대학과 기숙사 20여 곳이 직접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 문화라는 한 국가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는 국제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죠. 재미있는 점은 이런 전쟁통에도 이란 리알화가 달러 대비 11% 성장했다는 미 경제학자의 분석입니다. 제재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란이 나름의 자급자족 경제체질을 강화하며 버티고 있다는 뜻인데 과연 미국이 준비 중인 지상 작전을 이란의 이런 끈질긴 생명력이 견뎌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안보 교리를 채택하며 레바논과 가자, 시리아 깊숙이 완충지대를 설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선언한 세 가지 완충지대 전략입니다. 적의 영토 안으로 파고들어 대전차 미사일 사거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 이는 방어 중심에서 선제적 점령 중심으로 안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완충지대 설정은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올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변국과의 영구적인 분쟁을 야기하는 불씨가 되어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제와 안보 시스템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재무부 고위관리가 이번 예산을 두고 차기 정부에 초토화된 땅을 남길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폭증하는데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죠. 여기에 이란의 사이버 공격으로 전력망이 위협받고 있고 AI 서버 파먹대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경제장관 니르 바르캇은 두바이를 모델로 한 경제 부흥을 꿈꾸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진료와 수술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등 공공 서비스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안보 지형은 넓어지는데 기초 체력인 경제와 복지는 골마가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의 국가혁신 지수가 세계 9위로 올라서며 과학기술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비 11단계나 상승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의 발전 속도는 경이적이죠.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인프라의 규모입니다. 상하이에서 청두까지 2,000km에 달하는 장강 연안 고속철도 건설에 5천억 위안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만 1조 5천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과거 대공황 시절 미국의 뉴딜 정책을 연상시킵니다. 거대 인프라를 통해 내수 경기를 부양하고 국가 통합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이죠. 시진핑 총서기가 공을 들이는 슝안 신구에 대한 언급도 계속되고 있네요. 네, 슝안 신구는 중국식 현대화의 시험대입니다. 고품질 거버넌스를 통해 민심을 잡겠다는 건데 이는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니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꿈을 형상화한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홍콩 보안법 문제로 미국과 나를 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거차오 열풍, 즉 애국주의 소비 트렌드를 통해 리닝이나 안타 같은 자국 브랜드를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내며 문화와 경제의 결합을 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엔저 현상이 다시 한번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1달러당 160엔을 돌파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가계 부담은 연간 3만 엔 이상 늘어납니다. 일본 정부가 시장 개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미국과의 금리 차와 유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막기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지방은행들의 움직임입니다. 시즈오카 파이낸셜 그룹과 나고야 은행이 합병을 추진하며 22조엔 규모의 거대 지역 은행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대규모 정지 작업이 시작된 거죠. 노동시장의 오랜 걸림돌이었던 706만 엔의 벽 문제도 해결될 전망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일정 소득을 넘으면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이를 기피하던 관행이 법 개정으로 해소됩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일본 경제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자민당이 보수당과 손을 잡고 스파이 방지법 논의에 착수하며 우경화 행보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보수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다카이치 정권의 색깔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탈의 시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에마뉘엘 그레고아르가 주인공이군요. 50.52%의 득표율로 당선된 후 시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에 대한 파리 시민들의 기대를 보여줍니다. 경제적으로도 프랑스는 1분기 GDP가 0.2에서 0.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 내에서 비교적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과 지정학적 긴장 탓에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디즈니랜드 파리의 대규모 확장 소식이 눈에 띕니다. 20억 유로를 투입한 겨울왕국 3개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의 꿈이 현실이 된 공간이죠. 반면 현실의 그림자도 짙습니다. 러시아에서 반전 그림을 그려 탄압받던 부녀가 프랑스로 망명해온 사건은 프랑스가 여전히 자유와 인권의 보루 역할을 자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문화적 감수성, 그리고 정치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프랑스 특유의 행보가 돋보입니다.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란 전쟁 지원 문제를 두고 트럼프가 독일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메르츠 총리의 비판에 대해 야당인 AFD는 내부적으로 해결하자고 하고 녹색당은 총리의 명확한 입장을 칭찬하며 국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 임시 대통령의 베를린 방문을 두고 도덕적 파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독일 외교가 최대의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독일 경제도 중동 분쟁의 여파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네요. 분데스방크는 물가 상승률이 곧 3%대에 진입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기업 환경지수도 연중 최저치인 86.4포인트로 주저앉았죠. 이런 무거운 소식들 사이에 일요일 저녁 밤하늘을 수놓은 밝은 유성 소식은 잠시나마 시민들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비록 한 주택의 지붕을 뚫는 사고가 있었지만 부상자가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기술구호청이 대규모 구조견 훈련대회를 열어 재난 대응력을 키우는 모습은 독일다운 철저함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간략한 단신들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2030년 6G 상용화를 목표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 토대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반면 애플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시리의 개편 지연 등으로 실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술의 속도가 기업의 운명을 가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3월 29일 베트남 참전용사의 날을 맞아 주요 랜드마크들이 조명으로 빛났고 일본 축구협회는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전 세계 뉴스를 살펴보니 거센 파도 속에서도 각국은 자신만의 닻을 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1490원이라는 환율, 160엔이라는 엔저, 그리고 중동의 포화 속에서도 우리는 기술을 혁신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은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더 단단한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혁신과 평안이 깃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